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벳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저도 이 벳셀이라는 종목을 처음 분석해보는 이름도 거의 들어보지 않았죠. 최근에 플라잉카라든지 UAM 등등으로 해서 벳셀이 뜨고 있는데 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번 봤습니다. 과연 새로운 빅고래인가? 그렇죠? 우상향하는 빅고래인가? 제 투자 철학에서 빅고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저의 목표인데, 그래서 잡았던 게 코프레어 BM, LNF,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을 봤죠. 그들이 빅고래가 돼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빅고래라는 것은 저러한 특징을 가지고 가는구나. 일단 섹터 자체가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큰 캡티 마켓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묶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빅고리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갖는 컨셉은 플라잉카였던 거죠. 네. 하늘을 나르는 택시, 하늘을 나르는 운송수단, 이 프라잉카, UAM 등등 의미가 섞여 있는데, 이 빅고래의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종목이 벳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회사의 중요한 회사가 하나 있죠.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벳셀 자회사가 가장 중요한 투자 핵심 포인트로 보였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전고점 7,000원 수준을 트라이 할 것이다. 목표를 일단 7,000원 정도에 봤습니다. 신정부가 UAM 등 여러 가지 발전 정책을 쏟아낼 거로 보여집니다. 기술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이제 꿈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하죠. 이러한 꿈이, 드림이 리얼라이즈 되고 시장에서 숫자로 보여줄지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여기에 배팅을 할지가 두 번째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은 별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회사가 의미 있는 자회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번째, 일단 전고점 7,000원 탈환이 중요하다. 금요일 날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조정을 받으면 강신병들은 한번 보초병을 세우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가 추이를 보면 최고가가 7,74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2021년 3월 1년 전이었는데 지금 5,310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2,700원대까지 빠졌다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제 전 고점인 5,000원대를 어떻게 돌파를 하고 7,000원대까지 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번 주가 중요한 어떤 모멘텀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네, 외국인들이 3만 주씩 지속적으로 사네요. 네, 크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전주 금요일날 살짝 사면서 맛배기로 보초뱀을 세우는 그 정도의 수급입니다. 아직까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눈에는 동사가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정통적으로 주식시장 오래 있는 사람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날 탁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 이런 관심 속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근본 펀더멘탈 기업의 대차지표를 까봤더니 별로였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을 포기할 것인지, 또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라고 볼 것인지 이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은 A급은 아니고 B급이다. 하지만 뭔가 다시 수급이 어필을 한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눈에 들어온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중소형주 펀드들이 어떻게 접근할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공매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안철수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갔죠. 네, 가가지고 이 로봇이 스팟이 이끄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장과 회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안철수 위원장이 현 정부의 내각에 들어가지 않고 국무총리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인수위원장이죠. 인수위원장은 뭔가를 꾸려주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발표가 났는데 새로운 이제 경제 관료들이 추경으로 해서 막 나왔는데 이들이 과연 이러한 산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들이 더 중요하지 안철수 위원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인수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요약하는 것이지 결국 새로운 그 진용에서 뭔가를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짜야 되는데 역시 그 국무총리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될까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철수는 남양연구소에 가서 현대차 정의성 사장과 교감을 한 것 같아요. 둘이는 서로 뭐 미래의 먹거리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사진을 보면서 만약 안철수가 국무총리였다면 크게 배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늘어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안철수가 이제 물러날 건데 이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죠. 그래서 로봇계 스팟과 함께 에스코트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가서 다양한 모빌리티를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남양연구소에서 굉장히 정치적 리더들에게 정책을 짜고 만든 리더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던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초창기가 중요하냐면 문재인 정부도 초창기에 수소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소 관련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횡행할 때 그때 이제 주가들이 1단계 더 상승하면서 시세를 리딩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지켜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에서 한두 섹터를 강력하게 밀 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를 사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50%를 보고 파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잡주들의 잔치인 쌍용차 이런 데 가서 매물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봤던 거죠. 동사는 인라인 시스템을 만든 회사이다. 인라인 시스템?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냐? 동사는 2004년 설립이 됐으며 2015년 코스타를 이전 상장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아,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일단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면은 시장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는 사양 산업이죠. 이건 뭐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산업이기 때문에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LCD, OLED 및 TSP, 터치 스크린 패널의 전체 생산 공정인 인라인 시스템 설비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를 뭔가를 조절해주고 생산 공정을 뭔가 시스템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시스템이란 디스플레이 공정 내 자동 생산 라인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중화권 핵심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중화권이 핵심 고객사들이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경항공기 설계 및 제조, 필름 소재 개발 및 생산 사업에도 진출을 했다. 이게 이제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죠. 경항공기 설계 및 제조, 필름 소재 개발 및 생산에도 진출했다. 경항공기 설계 및 제조. 주력 제품인 LCD 인라인 시스템은 LCD 패널 생산 라인을 구성하는 물류 설비 하드웨어와 라인 운영 및 생산을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이제 한물간 산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디스플레이용 생산 설비 공급은 보통 고객사의 시설 투자가 활발할 때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며 매출 인식 시기는 약 1년 뒤부터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디스플레이가 48.2%, 필름 소재가 46.2%, 항공기 설계 생산이 5.6%입니다. 항공기 설계 생산이 아주 적은 비중이네요. 하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2022년 예상 매출액은 746억, 영업이익은 61억으로 흑자전을 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 아주 쓰레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향후 재무 개선을 통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해소와 관계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드디어 이름이 나왔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사업, SKCS 상장에 대한 모멘텀 등이 동사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자회사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UAM 사업이 핵심 먹거리이고 만약 이 회사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인라인 시스템보다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 성장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매출액은 246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5%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75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지분을 일부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 외 이익 발생으로 순이익 56억을 기록하며 적자에서 벗어났죠. 흑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베셀이 보유한 종속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22.8%를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처분하여서 여기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22.8%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일단 처분했는데 이것을 대주주가 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베셀이 처분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은 베셀의 서기만 대표가 전량 매수했는데 이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오너십 강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분을 처분했음에도 베셀은 여전히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46.5%를 보유 중입니다. 여기 22.8%를 오너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70%를 자기 자사와 모회사와 관련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서는 일단 제외는 됐습니다. 앞에서도 이해했지만 베셀에 대한 투자는 자세히 쌓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이라고 했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본업의 실적 회복과 성장률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동사의 투자의 핵심이다. 첫째, 올해는 지난해 수주 공격으로 고전했던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난해 말 기준 디스플레이 관련 수주 잔고는 144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에 약 200억에 달하는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 수주 공시에서 확인 가능한 납기를 고려하면 올해 2분기부터 분기 영업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주요 고객사인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글로벌 마켓 시어 확대를 위해 투자를 점진적으로 재개하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건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더불어 동사의 주력 제품인 인라인 시스템 장비는 생산 공정 내 자동 생산 라인을 통합 관련 시스템으로서 비단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네, 나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동사의 관계에서 지분율 70.8에서 46.5%로 줄었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항공우주를 제외하면 항공기 기체를 제조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이다. 이게 이제 이 회사를 투자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안과 중국의 항공기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경량 항공기 국제 사업 개발 업체로 참여해 2017년 KLA 100 경량 2인승 항공기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민간기업 최초로 경량 항공기 생산 성공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특히 2019년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주관하고 현대차 하나대기 참여한 유무인 겸용 분산 추진 수직 이착륙 1인승 비행 시제기 시스템 개발. 이거네, 그렇죠? 이게 핵심이네요. 네. UAM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 가전을 통해서 속도 250km 아우어 유무인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두 사람이 타고 250km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작은 비행기 UAM. 그렇죠? 또한 이달 2022년 드론쇼 코리아에서 국내 최초로 중형급 150km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장이 이제 핵심이네요. 동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모델 구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최초 민간 개발 경량 항공기 양산 업체로 현재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OPPAV라고 하죠.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유일한 중소기업이죠. 시제기 및 지상장비 제작이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무인 항공기 기반 해양 안전 및 불법 어업 수산 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형 무인 감시 정찰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개최된 2022년 드론쇼 코리아에서도 중형급 수직 이착륙 고정인 무인 항공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 항공기 모습을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연내 실제 해안 정찰 및 감시 작전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드론쇼 코리아 기간 내에 대한항공과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이는 베스 에어로스페이스가 UAM 기업으로서 기술을 인정받는 확실한 교두보 역할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영업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75억이 났죠. 그래서 특별이익 지분을 판 걸로 해서 플러스 65억이 나면서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좀 해줘야죠. 그래서 UAM의 핵심 기업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있는 베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일단 보초병을 세워봅시다. 5천원 투자해서 물릴 것 같진 않아요. 7천원까지 한번 가보고 7천원이 끝나면 다시 이제 만원까지 보는 거죠. 오늘은 중소형 기업에서 매력적인 베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초병을 한번 세워봅시다. 즐거운 월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